진짜 얼마 전까지 여름이었는데 진짜 순식간에 가을이 왔다, 그죠? 저는 오늘 오랑주리 오르쉐 특별전을 찾아왔어요. 그 르누아르와 세잔의 그림이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좀 서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화가잖아요. 우리 빈둥님들의 취향은 어느 쪽이신가요? 저는 이렇게 미술관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게 있는 게, 이렇게 그림을 볼 때 단순히 눈으로 보는 걸 넘어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그 시간을 읽는 힘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그림 앞에서 감동을 느끼고 또 멈춰서게 하는 힘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사실 그 그림 한 점 뒤에 숨어 있는 그 시간의 겹겹을 잘 이해해야지 또 그림이 제 눈에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림의 어떤 마력이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그 앞에 멈춰서게 하는 걸까? 오늘은 책 한 권으로 그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미술관 여행자를 위한 도슨트북. 제가 앞으로 미술관에 올 때마다 미리 한번 챙겨보는 그런 책이 될 것 같아요. 이 작가가 까미유 주노라고 해서 프랑스 작가인데요. 젊은 사람이고요. 또 SNS 같은데 아주 위트 있고 재기발랄하게 아주 쉽게 미술을 전하는 역할을 해서 그 프랑스에서 상당히 인기가 많아요. 이 책이 참 좋은 게, 왜 미술관에 오면은 정말 궁금한데 나 빼고 다 아는 것 같아서 물어보기 좀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미술관 관람하는 순서 같은 꿀팁. 왜 옛날 그림에는 저렇게 벗은 몸의 사람들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별거 아닌 것 같은, 이렇게 찍 그은 것 같은 그림들이 왜 이렇게 비싼 가격에 팔리는지, 이 책을 보면은 그런 시시콜콜한 작은 질문들에 대해서도 아주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 책의 매력인데요. 무엇보다도 800년이라는 역사가 진짜 길잖아요. 그 복잡한 것들을 맥락대로 시간 순서들을 잘 잡아서 앞에 그림과 뒤에 그림, 앞에 화가와 뒤에 화가가 어떤 연관성을 갖는지를 설명을 해주고요. 도표로 잘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따라가다 보면 서양 미술사라는 게 이런 흐름 속에 진행이 됐구나라는 걸 느끼게 됩니다. 게다가 우리가 미술관에 오면은 그림을 만져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가는데도 좀 한계가 있잖아요. 또 이렇게 인기가 많은 전시일수록 제가 예전에는 정말 인파 끝에서 그림을 보느라고 제대로 감상도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데, 이 책의 컨셉답게 정말 이렇게 고화질로 프린트가 잘 되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손으로 그림을 만지면서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렇게 잘 표현된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보다 보면 800년이라는 그 긴 시간을 관통하는 힘이 생기죠. 마치 개인 도슨트가 내 옆에 딱 달라붙어서 그림을 아주 가까이서 보여주면서 설명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그럼 빈둥님들, 제가 추천하는 이 책과 함께 미술관 여행자가 되어서 다 함께 800년 미술 여행을 떠나볼까요? Bonjour, je m'appelle Camille Jauneux, je suis autrice spécialisée en histoire de l'art et créatrice. 신의 눈에서 인간의 눈으로. 14세기 이탈리아, 모든 것이 어떤 중세 고딕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던 시기에 이전까지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수도승 같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주 귀한 화가가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조토 디 본도네인데요. 조토의 그림은 또 어떤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의 성은을 받은 아시시의 성 프란체스코라는 그림을 좀 볼게요. 그의 대표작인데, 이것은 그동안 감정이 거set됐던 성화에서 벗어나서 공간과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한 그런 그림으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요, 조토의 동그라미처럼 완벽하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봤더니 이 사람이요, 당시 교황이 새 성당에 그릴 벽화를 맡길 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화가들에게 당신의 실력을 보여줄 만한 그림을 보내시오라고 어떤 오더를 내렸겠죠. 조토란 이 화가가 말없이 붓을 들어서 동그랗게 원을 그렸어요. 자나 붓이나 그 어떤 그 도구도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손으로만요. 우리 빈둥님들, 동그라미 얼마나 완벽하게 그리실 수 있나요? 정말 한 치의 오차도 없는 원을 그리고 딱 내밀면서, 우리 교황이 이걸 보시면 내 그림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분이 이해하신다면 내 솜씨를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죠.
교황이 조토가 그린 이 완벽한 원을 보고 이 사람은 손이 신의 손에 가까운 솜씨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러니 이 표현이 단순하지만 아주 완벽한 솜씨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뛰어났던 그가 그렸던 그림을 보면요, 이 청빈한 모습의 프란체스코가 그리스도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통의 흔적을 받게 되는데요. 인간의 삶이 신과 연결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순간이죠. 재밌는 거 여기 표현된 그리스도의 얼굴이에요. 지금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뭔가 싶지만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인간적인 감정이 표현된 그런 표정이거든요. 당시로서는 멀리 있고 신비롭게만 보이던 어떤 신의 얼굴에 인간의 감정을 심는 시도였습니다. 그의 인물들은 더 이상 신의 상징이 아니라 우리처럼 좀 살아있는 인간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이러한 시도는 르네상스의 씨앗이 됩니다.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피어날 때 북유럽에서는 다른 차원의 혁명이 있었어요. 바로 유화가 완성됐다는 건데요. 얀반 에이크가 그린 아르놀피니 부부의 초상이라는 그림을 보면요, 10개 희석한 물감으로 투명한 층을 겹겹이 칠해서 굉장히 투명함을 잘 살리고 있어요. 지금 기준으로 미흡할지 모르지만은 이거를 글라시의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아주 얇게 물감을 겹겹이 칠하는 당시로서는 고도의 기법이었습니다. 굉장히 투명하게 표현되어 있죠. 이 그림은 어떻게 보면은 좀 종교화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일상을 그린 그림 같기도 하거든요. 그 전까지 그림은 종교가 지배를 했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이제는 생활이 어떤 그림의 중심으로 등장한 첫 순간이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상한 나라의 히에로니무스 보스,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을 볼 텐데요. 이게 보면은 에덴과 낙원, 지옥을 한 장면에 다 넣은 그런 그림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좀 그 이전에 종교화하고도 좀 다르고 초현실적인 느낌이 가득한 걸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요, 수염을 기른 남성이요, 아담을 이브한테 소개합니다. 그 뒤에 아시다시피 선악과를 먹으면서 인간의 원죄가 시작되잖아요. 보스는 늘 그 죄를 통해서 인간을 이해하려고 했는데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인간 원죄의 서막과 같은 순간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상한 딸기를 먹고 있는 그런 이상한 사람의 모습이 보이거든요. 이거는 딸기라는 게 입안에 넣으면 그냥 사르르 맛있게 녹아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덧없이 사라져버리는 쾌락을 의미하고요. 또 여기 보면 무슨 동물인지 모르겠는데 이상한 동물에 올라탄 남자들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 어떤 내면의 어두운 욕망, 비이성적인 욕망에 이끌리고 다니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다뤘습니다. 이게 삼면재단화인데 이렇게 세 개를 딱 닫아서 위에서 보면 신의 세계에서 인간의 세계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듭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종교화가 아니라 어떤 인간의 무의식을 그린 최초의 회화라고 평가를 받는데요. 현대 초현실주의의 문이 어쩌면 이때 조금은 열린 셈일까요? 이상과 신의 조화, 르네상스 황금기, 균형과 조화, 그리고 나는 아름답다. 와, 이 그림 너무 멋있죠? 비너스의 탄생. 와. 이제 무대는 피렌체로 다시 그 15세기 르네상스로 갈 텐데, 15세기 르네상스는 인간이 중심에 서는 시대입니다. 보티첼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말이 많은 익살꾼이었대요. 그래서 그의 그림도 보다 보면 이야기할, 스토리텔링 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도 그래요. 그리스 신화, 즉 이전의 세대, 이전의 시대를 계승하긴 했지만 인간 중심이 르네상스의 미학이 엿보이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여신들이 비너스의 벗은 몸을 부끄러워 감싸줄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천이 날리잖아요. 날리면서 어떤 여자의 몸에 굴곡하고 나란히 선을 이루면서 약간의 에로틱한 느낌도 들죠. 그런데 오히려 가려주려고 날리는 이 천이 이 선 때문에 오히려 관능적인 비너스의 몸을 더 부각을 시킵니다. 여기서 막 태어난 비너스는 왠지 좀 부끄러워하는 느낌 들지 않나요? 근데 이렇게 보면 비너스가 가슴과 주요 부위를 가리고 있잖아요. 이것은 정숙한 비너스라는 고대 조각상의 전형적인 자세예요. 이 책이 재미있는 거는 이런 보티첼리의 그림을 볼 때도 어떤 부분은 과거의 유산에서 왔고, 또 동시에 아직 등장하지 않은 다음 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부터 깊이감 있는 그런 원근감이 시작되거든요. 그런 준비 단계라는 걸 이 책에서 아주 친절하게 예고를 해줍니다. 보티첼리가 생각한 여신은 신의 모습이 아니라 어떤 진짜 인간의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자, 그리고 드디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등장을 합니다.
이 그림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 그림은 정말 많이 보셨잖아요. 우리 과학책이나 수학책에서도 봤을 법한 그런 그림인데, 비트루비우스적 인간이라는 그림이에요. 이게 보면은 르네상스의 지성은 하나의 어떤 인간 도형에서 우주를 읽으려고 했습니다. 이 한 장의 그림에 보면은 미술이라는 게 아름다움만을 담는 것 같지만 해부학 들어가 있죠. 또 수학 들어가 있죠. 미학이 모두 담겼는데 르네상스 시대 특히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인간의 비례 속에서 자연 속 신의 조화를 찾으려 했던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이 책에 나와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이 뭐냐면 성 안나와 성 모자라는 그림이에요. 다빈치는 사실 무기 제작자였고 건축가였고 또 조각가였고 한마디로 팔방미인 천재였잖아요. 그런데 그는 또 특별한 게 회화의 위상을 높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조각은 손으로 하는 작업이지만 회화라는 건 정신적인 작업이다. 그리고 3차원 속에 있는 자연을 모방해서 평면에 모방을 해야 된다. 그러니 조각보다 훨씬 더 까다롭다라고 얘기하면서요. 이 그림을 보면 예수는 희생을 상징하는 양과 함께 놀고 있는데 이 인물이 성모 마리아고요. 이 뒤가 성 안나입니다. 이 성 안나는 성경 속에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죽은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영적인 의미잖아요. 뭔가 보호를 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 성모 마리아가 재밌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은 아기 예수를 놓아주는 것 같기도 하고 붙잡으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성 안나는 이 마리아를 만류하는 건지 보듬어 주는 건지 왠지 얘기할 거리들이 많은 그런 그림이죠.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에서는 공간 원근법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보티첼리 그림에서 이제 원근법이 등장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이 공기 원근법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거는 색깔을 차가운 색깔을 썼어요.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따뜻한 색깔을 써서 나한테 더 가까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게 하는데요. 인간의 시선에서 신의 조화, 세상 이치를 파악하려고 애쓰는 건 사유나 철학의 분야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예술가들은 이렇게 장인을 넘어서 사상가와 철학가로 도약했던 시대였습니다. 빛과 감정의 시대, 바로크에서 낭만주의로, 균형에서 감정으로, 그리고 쾌락에서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매장이라는 카라바조의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르네상스가 인간의 균형을 이야기했다면 이제 바로크 시대는 그 인간의 감정이 폭발되는 걸 그립니다. 17세기 카라바조는요, 성인과 성모의 얼굴도 좀 주름지게 표현을 하고요. 발도 더럽게 그려요. 굉장히 신도 극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으로 그리는 게 바로크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왠지 그 그림을 우리가 앞에서 보다 보면 숨죽이고 숨을 멈추고 쳐다보게 되는 힘이 있죠. 마치 위대한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요. 그 카라바조가 성격이 보통이 아니었나 봐요. 막 술 마시고 막 사람하고 싸우다가 사람을 죽여서 감옥에 가기도 했고 객사했다는 설도 있어요. 본인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떤 이런 인간의 추함을 가감 없이 솔직하게 담아낸 게 이 카라바조 그림의 매력입니다. 그의 그림은요, 이 어둠 속에서 빛을 조각하는 느낌을 줍니다. 이 돌이 보면 관람객들 쪽으로 살짝 틀어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고 있으면 손을 뻗었을 때 그 그림 속의 그리스도를 만질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신과 인간의 거리가 지금까지 왔던 때보다 훨씬 더 가까워진 거죠. 숨이 끊어진 그리스도를 이제 묘지에 매장하는 이 표현, 이 포즈가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와도 비슷한데요. 어둠 속의 한 줄기 빛은 마치 신의 드라마를 완성하는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는 밝고 이 뒤쪽은 굉장히 어둡고 이런 명암의 극명한 대비가 단순한 기술적인 차원이 아니라 영혼의 무게감을 실어주는 역할을 했는데요. 이런 명암법이 바로 바로크의 특징 중에 하나래요. 인간의 죄와 근원, 이 양분적인 빛과 어둠의 대비가 관람객으로 하여금 더 큰 감동을 줍니다. 바로크의 또 다른 강렬한 얼굴을 보실게요. 적의 목을 베는 유디트의 모습을 다른 식으로 해석한 두 가지 그림을 저희가 비교해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카라바조의 버전에서는 좀 유디트의 표정이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표정이지만 젠틸레스키의 그림에서는 이 유디트의 얼굴에 망설임이 전혀 없습니다.
젠틀레스키는 당시로서는 드문 여성 화가인데 사실 자라면서 성폭력을 겪었어요. 근데 요즘에야 뭐 성폭행하면은 범죄라고 인식이 되어 있지만 그 시대에는 쉬쉬하는 게 보통이었잖아요. 그런데 젠틀레스키는 당시로서는 드물게 법정 싸움까지 끌고 가서 마침내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그림 속의 유디트, 다른 그런 캐릭터들을 보면은 유난히 용기 있고 결단력 있는 단호한 느낌이 드는데요. 우연일까요? 카라바조의 그림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 붉은 장막은 피처럼 이 적장의 몸을 감싸고 있습니다. 여기서 칼은 수직으로 내리치죠.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는 이 카라바조의 그림처럼 약간의 망설임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아주 결단력 있는 정의감과 어떤 복수의 냉정함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지금이야 성폭력을 범죄라고 하지만 그 시절에는 여성 탓으로 돌려왔던 시대였는데 젠틀레스키야말로 그런 불합리함과 정면으로 싸운 여성이잖아요. 그녀의 생애 자체가 하나의 바로크 드라마였던 셈이죠. 저는 바로크 시대의 그림들이 참 좋은 게요. 이 시기의 화가들은 보면요. 그 이전에 종교화에서는 볼 수 없었던 인간의 어떤 밑바닥에 있는 감정의 극단, 이거를 마구 끌어내어서 새로운 회화의 무대를 연 매력이 있거든요. 빛은 신의 상징을 의미했었지만 이제 이 시대에 들어서는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뀌어요. 저 여기서 빈동님들 제가 좋아하는 그림 하나만 보고 가실게요. 페르메이르의 우유를 따르는 여인이라는 그림이거든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영화로도 제작됐었는데 보셨나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페이메르는 네덜란드 화가예요. 근데 그 전에 그림은 뭐 신이나 왕, 귀족을 그린 그림들이 많았는데 이 사람은 좀 일상 속의 평범한 여인들을 많이 그렸어요. 또 이 사람의 그림은 왠지 아름다운 순간을 포착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매력인데요. 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물감을 겹겹이 발라서 이 똑같이 평면 속에서도 어떤 부분은 튀어나와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줘요. 여기 보면 이 여인의 이마가 톡 튀어나와 있잖아요. 아마도 신부는 하녀였는데 그거 아세요? 이 그림을 가만히 보다 보면 왠지 관능적인 느낌이 듭니다. 이 팔을 걷어붙였잖아요. 손은 집안일로 벌겋게 달아올랐지만 이 부분은 굉장히 뽀얀 살결이잖아요. 왠지 만져보면 부드러울 것 같은 느낌을 주죠. 또 하녀의 앞치마가 아주 파란 색깔로 칠해져 있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거는 그 당시에 굉장히 비쌌던 청금석이라는 안료였어요. 그러니까 하녀의 앞치마인데 가장 비싼 안료를 썼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투명하게 흐르는 우유를 따라가다 보면 그 시선의 끝에는 먹음직스러운 빵이 있고요. 그 옆에는 여기 사랑의 큐피트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어쩌면 이 하녀를 다루고 있지만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도 그렇고요. 가장 평범한 여성들의 가장 관능적인 모습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저는 이 페르메이르의 그림의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Bonjour, je m'appelle Camille Jauneux, je suis autrice spécialisée en histoire de l'art et créatrice de contenu sur Instagram sous le nom de La Minute Culture. Alors j'ai décidé de construire mon livre comme un guide parce que je voulais que ce soit un livre qui soit pour tous les publics et surtout pour les gens qui ne s'y connaissent pas forcément en histoire de l'art. Donc je trouvais que la forme du guide était particulièrement accessible et cela permettait de décrypter des œuvres pas à pas et je sais que ça intéresse beaucoup les gens de pouvoir comprendre. Et j'espère que ce livre va permettre, j'espère que ce livre va donner envie aux gens d'aller au musée et de regarder les œuvres d'art avec plus d'attention et aussi plus d'émotion.